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채권 양도 중에서 증권적 채권 양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적 채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증권적 채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제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시기 전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채권 증권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채권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성립이라든가 전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에 의해서 하여야 되는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어떤 채권을 여러분들이 어떤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라는 게 뭐죠? 남한테 뭐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 채권을 뭐에다가? 증서에다가 또는 증권에다가 표창하는 거죠. 그쵸? 표창해가지고 표창이 뭡니까? 여기다 새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뭘 얼마를 주기로 함 이런 식으로 증서에다 이렇게 표창해 놓은 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뭐 화물상환증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채권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의 성립이라든가 행사, 전속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증서에다가 이렇게 표창해 두는 거라고 하는 것을 채권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가증권은 뭐냐면 유가증권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값어치가 있는 거.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재산이죠. 그쵸?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종이 쪼가리에다가 써 넣는 거죠. 그쵸?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고 대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돌멩이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유형 물질에다가 그거를 써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화채화 또는 표창한다고 그러는데 화채라든가 표창이란 말이 다 그런 말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겨주는 거죠.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냐면 어무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표, 자기합수표 10만원짜리 보셨죠? 자, 자기합수표 보면은 10만원짜리 보면은 여러분들 이 10만원 이 금액을 누구누구에게 지급해 주세요. 발행인 무슨 은행 무슨 지점 딱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이 은행에 가서 이 은행 지점에 가서 또는 이 은행에 가서 내가 이 수표를 제시하면서 뭡니까? 1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재산권입니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그 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그게 아니죠. 뭐에 표창이 되어 있죠? 이 종이 쪼가리에 이 즉 증서에 표창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증서 또는 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것을 유가증권이다. 특히 재산적인 관리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가증권의 성립인데 유가증권의 성립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크게 이제 이거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유가증권 성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가증권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첫 번째가 증권의 재산적인 내용이 화체돼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사 또는 뭐 행사에는 뭐 유통 이전이 된다든지 모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양도 등 포함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유가증권은 어음수표는 뭐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서 어음수표는 뭐다? 지급결제 수단이다. 그쵸? 지급결제 수단이다 보니까 이건 뭘 한다? 융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융통성이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한다? 배서라든가 교부를 하되 채무자의 승낙을 채무자에 대해서 통지를 하거나 승낙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통지라든가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쵸? 두 번째는 이 유통성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배서라든가 교부 방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항변 같은 게 절단이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시고 이 지시채권의 이 배서금지 기재가 허용이 되나 이 경우에도 기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어음에다가 배서를 금함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서를 통해서 양도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배서금지 특약이라고 해서 배서금지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서금지 특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배서를 할 수 없을 뿐 무슨 방법? 앞에서는 배웠던 우리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또는 기명채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권적 유가증권은 증권적 채권은 양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고유의 배서라든가 교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원래의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적 채권 양도 방법은 채무자의 통지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넘길 때마다 채무자한테 통지하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다. 이렇게만 꼭 그 차이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시채권의 의의는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해야 되는 증권적 채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시채권이라면 여기다가 예컨대 나승성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증권을 보고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 나승성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시하는 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지시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지시를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뭐가 나오죠? 등배자죠. 자, 뒤집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나승성이 누구한테? 갑한테. 이렇게 배수해서 넘깁니다. 그럼 현재 소지자가 이제 갑이죠. 갑은 또 이제 자기가 또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길 수 있죠. 을한테. 또 을은 어떻게? B형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서대로 쭉 넘어오죠. 이게 뭐냐면 배서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이 권리가 계속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배서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라고 특별하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증권적 채권은 당연한 지시채권이다. 따라서 배서에 의해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교부가 이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 요건이고 배서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거고 교부라는 것은 점유를 이전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공나눠 두어버렸다. 그렇죠? 공나눠 두었다. 공나눠 두어버리면 뭡니까? 이 증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자, 이거를 공나눠 둘 경우는 증권을 소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단순히 갑에게서 을로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손에서 손으로. 손에서 계속 갑을 병으로 넘겨주면 마지막에 이제 B형이 이 증권을 들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현재의 적법한 소진을 추정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들고 있다는 사실 이유로 그럴 경우에 B형이 자, 원래 돈 갚아야 될 사람한테 가서 엄수표를 제시하면서 자, 돈 갚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단순한 교부다라고 하는 거죠. 증권의 점유의 이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배서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을 숨겨놓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교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배서의 방식을 보시면 배서인이 반드시 서명, 기명, 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승성, 갑, 을, 병정 이렇게 했을 때 다 사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서의 모습은 정식 배서 또는 완전 배서, 그 다음에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갑, 을, 병 이렇게 계속 지정했죠. 이렇게 하는 게 정식 배서 또는 약식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배서인이 서명, 기명, 날인만 해서 백지식 이 사람을 공나눠 두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다? 이거는 교부로 가는 거죠. 배서에 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 증권을 교부에서 넘겨줌으로써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식 배서 처리 방법은 자,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로 기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배서가 갔을 때 갑에서 을로 그래서 을로 쭉 공나눠 가다가 이제 공나눠 두었습니다. 을이 이렇게 공나눠 두었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막 전전 유통되다가 마지막으로 권리 행사할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이름을 써서 넣어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 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써 넣지 않고 계속해서 양도를 해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든 사람이 자기를 여기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지인 출급식 배서는 뭐냐면, 소지인 출급식 배서는 약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소지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가 되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을 권리자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약식배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자, 환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업수법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은데 아직 안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환은 뭡니까? 고리환자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제가 나승성이가 여러분한테 어업을 발행했습니다. 내가 돈을 갚겠다. 그래서 갑한테 주었습니다. 갑이 다시 을한테 주었습니다. 을이 다시 병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승성이가 병한테 받을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있던 채무를 어음을 가지고 다시 저한테 줬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을한테 받을 돈을 다시 어음을 나승성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가 어찌됐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 어음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다시 이 사람이 권리자가 저한테 이것을 넘겼어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채무자를 피비해서인, 즉 이 사람이 어음에 있어서는 내가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내가 갑한테 갚아야 될 책임이 있죠. 마지막에. 그럴 경우에 이 채무자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거, 이것을 환배서, 돌아올 환자잖아요. 다시 돌아왔다 이거죠. 채무자를 피배서인, 이 사람이 배서인이고 제가 피배서인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병, 나승성 이렇게 오는 것, 이러한 것을 환배서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 혼동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 소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시 까먹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꿔주면서 1억을 꿔주면서 뭘 가져옵니까? 집을 가져옵니다. 집이 2억짜리예요. 그렇죠? 자, 2억짜리 돼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그렇습니다. 원래 2억짜리인데 그냥 8천만 원만 내고 이 집 가져가라고 했을 때 갑이 8천만 원 마저 주고 을을 갑의 명의로 등기를 가져옵니다. 그럴 경우에 자, 이 등기부에는 뭡니까? 갑이 자기 집에 대해서 저당이 잡혀있고 또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저당은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에 저당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유에게 왔을 경우에 그것은 제한물권 이런 것들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물권법 시간에 보면 배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멸이 되는데 다시 자기가 주채무자면서 권리자가 다시 또 자기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런 경우에 이 어음수표는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B에서인 채무자는 다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이거다 A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승성은 다시 이거를 A한테 양도가 가능하다. 또 A는 B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배에서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효력하게 되면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음수표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자,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이 되는데 담보적 효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한 번씩 보도록 하십시다. 권리이전적 효력이 뭐냐면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이전이 됐습니까? 을한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병한테. 여기서 권리는 뭐죠? 권리는 이 어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그 권리, 예컨대 이게 어음이 1억짜리 어음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이 1억짜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권리가 이전된 거. 다시 말해서 이 권리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이 되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이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런 식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 증권의 배서에 의해서 그 권리,
이력에 대한 권리가 계속해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격 수요적인 효력은 뭐냐면, 자, 갑을 을병에게 형식적으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게 계속 형식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됐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A에서 B로 가버렸으면 뭡니까? 정에서 A로 온 과정이 설명이 없잖아요. 이것은 배서가 연속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위로 보면 배서가 연속이 됐죠. 갑을 을병 병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됐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현재의 소지자가 뭐다? 적법한 소지자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수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서의 연속이 있을 때 배서의 기재상 피배서로 기재된 자 누구죠? 정이죠. 이 정이 현재의 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적법한 채권의 자격이 인정이 되는 자다라고 그러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자격 수요적 효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절이 없어야 됩니다. 방금 정에서 갑자기 A로 뜬금없이 와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배서의 연속이 있으면은, 자, 이거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딱 배서를, 어음을 저한테 와서 나선생한테서 이제 지시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제가 이 배서의 연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형식적 자격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라구나, 이렇게 믿고서 특별하게 뭐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사람에게 변제하면 제 책임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담보적 효력은 이제 뭐냐면 앞에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 변제에 대해서 담보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을 보호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갔을 때 양수인 보호죠. 현재 이 사람들이죠. 을병정인데 현재는 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수인을 보호하고 지시채권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되는데 인적 항변의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채권 채무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이 이제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이제 가져와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예컨대 이제 갑이 을에게 이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 자, 갑이 100만 원을 집을 사고 예컨대 뭐죠?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줬는데 을은 뭡니까? 을은 을에 대해서 시계를 판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계가 짝퉁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갑은 이 시계가 짝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어음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정이 와서 갑한테 돈 내놓으시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 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무효다. 시계가 짝퉁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것은 원인이 이 어음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해서 발행된 것이다. 원인행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원인 행위로부터 무인성 행위죠. 무인성과 같은 성질의 것에 의해서 역시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적항변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배서에 의한 지시채권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을 절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적항변을 절단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 인적항변의 제한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적항변 사유와 물적항변 사유가 있는데 자 인적항변 사유는 말 그대로 인적이죠.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특정한 사람, 즉 배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물적은 뭡니까? 물적은 뭐니까 모든 누구에 대해서나 이 말입니다. 물적은 누구에게 대해서나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에 공부하시면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자 지시채권은 유통성이 강하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취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상 거래에 있어서의 선의취득보다도 그 요건을 완화해서 그 소지인이 증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이 선의취득을 그 사람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선의취득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의취득은 뭐냐면 증권적 채권에 있어서 선의취득은 우리가 배운 이 물권법에서 배운 뭡니까? 물권법에서
동산의 선의취득 배웁니다. 동산에 대해서 선의취득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시효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에서도 선의취득을 배우게 되는데, 이 민법상의 이 증권적 채권에 있어서의 이 취득시효도 선의취득도 부동산에서 물권법에 있어서 동산의 취득시보다도 요건이 어떻게 된다? 완화됐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을 쉽게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자의 조사 권리 의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음수표에 있을 때 이렇게 병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뭐죠? 형식적인 자격이죠. 그래서 배서의 연속이죠. 그래서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자,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어음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어음 뒷면을 봐서 그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의 조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채무자는 배서인의 서명이라든가 날인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다음에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을, 을병, 병정 이런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런 것을 일일이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만 연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조사 의무를 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그 변제는 무효하다. 이럴 때 그 채무자가 이 형식적인 자격,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연속 여부를 조사하면 되지만 이 사람이 형식적인 자격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격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역시 변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주인이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대죠.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무를 지지 않는다. 조사를 하지 않고서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유효하다. 형식적인 자격만 조사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음수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의 이제 속성과 관련해서 특성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증권과 교환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자, 수표를 가지고 가면서 수표에 대해서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뭐라고 합니까? 자, 수표 뒷면에 이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서해 주고 수표를 주고서 돈을 받죠. 그래서 교환과 관련해서 변제가 있다. 이건 뭐냐면 상환증권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증권의 변제 기간이 있더라도 자, 증권의 변제 기간이 예컨대 수표에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10월 30일이 가도록 이 수표를 가지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수표의 소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지를 딱 수소문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추심채무거든요. 현재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이라든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지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지체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했다 할지라도 그 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체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이 채권자가 증권을 제시해서 이행을 청구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이 지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 장소는 뭡니까? 지금 어디선가 막 서울 시내가 됐든 부산이 됐든 광주 됐든 어딘가 지금 어음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서울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와서 증권을 보여주면서 돈 갚으라고 하기 전에는 제가 갚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온다? 채무자의 장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현 영업소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소가 없을 때는 주소. 그래서 어음수표를 생각해 보시면 다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는 변제할 때 소진에 대해서 증권의 용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변제의 경우 자 어음의 예컨대 1억짜리인데 여기다가 5천만 원만 갚아달라고 했을 경우 5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 뜻을 기재하면 되겠죠. 5천만 원만 갚았다. 이렇게 증권의 멸실 상실 자 여러분들 유가증권을 잃어버리면 수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죠? 자 이러이러한 수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수표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연락하시오라고 하고 만약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 예컨대
한 달 이내, 30일 이내 연락 안 하면 그것은 무효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새로운 뭡니까? 수표를 발행하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통지하시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시최고 절차와 채권 판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 절차에 의해서 옛날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유가증권, 즉 새롭게 증권을 발행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의 양도는 교분된 자, 증권적 채권에서 무기명은 뭡니까?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죠. 이름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무기명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교부를 통해서 이전하는 거죠. 상품권, 여러분들 상품권에다 여러분 이름 안 적지요. 그래서 상품권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극장 입장권도 마찬가지죠. 영화 볼 수 있는 티켓, 이것이 이름이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 티켓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으면 그냥 티켓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게 무기명 채권은 교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명 소진 출급 채권의 양도 역시 이것도 교부로 합니다. 지명 소진 출급 채권은 무기명 채권의 한 변형으로서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되는 증권적 채권인데, 특정인이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특정인이 아니고 제3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현재 들고 있는 사람이 이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특정인으로부터 들고 돌아서 현재의 증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런 경우 지명 소지인 출급 채권도 무기명 채권과 같이 교부에 의해서 넘겨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책직권. 면책직권은 뭐냐면 그 증권 소지인에게 변제한 때는 비록 그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채무자가 선이면, 돈을 갚은 사람이 선이면 그 책임을 면하는 증권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철도 여객의 수화물증권, 음식점의 휴대폰 예치증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도 여객에 있을 때 뭡니까? 여러분들 철도 타면서 여러분들 짐을 화물에 붙이죠. 그럴 경우 화물을 붙이면서 무슨 쪽지를 하나 주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증서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제3자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얼른 가가지고 철도 그 관계 직원한테 이것을 증서를 보여주면서 뭡니까? 수화물 상환증을 보여주면서 이 물건을 찾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진정한 권리자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이것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버렸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권리자가 아니죠.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람은 책임을 면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면책 증권이 되는 겁니다. 소진이 진정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조사 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순한 자격증권이고 그 다음에 채권이 증권에 화체된 증권적 채권이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유가증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면책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채권은 보통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종합적으로 배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 자,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은 자,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채권 양도가 뭐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관련해 가지고 지명 채권의 양도와 그 다음에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지명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명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했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지명채권 양도에서는 대항 요건으로서 통지라든가 승낙이 필요한 거고, 증권적 채권 양도에는 배서라든가 교부에 의해서 쉽게 양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통이 되게끔 하다라는 점. 그래서 지명채권과 증권채권의 양도에서는 그 성질이 다르다. 지명채권 양도에서는 당사자 간의 어떤 채권자, 채무자 또는 양수인 간의 여러 가지 통지라든가 승낙이 있어서 그 양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거기서 진정한 권리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통지라든가 승낙을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었지만,
증권, 채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서라든가 교부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통지 같은 게 통지라든가 승낙이라든가 이것은 요건이 아니었다, 대항 요건이 아니다 라는 정도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련 자료라든가 참고서 또는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정밀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